저는 메리츠화재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회계기준원의 권재현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들은요, 먼저 세븐틴의 일반적인 회계 무용들에 대해서, 일반 무용, 즉 BBA죠. BBA, 그리고 PAA, 재보험, VFA, 그런 것들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 저희 교육에서 안 했던 좀 엑셀로 좀 사례들을 이제 어떤 다른 연구원님께서 사례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함께 연동돼서 이 분계 처리를 해서 어떻게 재무제표에 표시되는지를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계정 공개 초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각국의 이제 커멘트들이 올라왔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맨 마지막에 여기 연구원님께서 설명드리고 이제 그런 향후 IASB의 동향을 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보험계약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일반 모형과 재보험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잠깐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세븐틴의 제정 이유가 있죠.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보험 산업이 좀 약간 다른 산업과 좀 특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가장 우리가 좀 특수하다고 말하는 부분들이 수익 비용이 대응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보험 산업은 원수보험료가 들어오면 바로 수익을 인식하고 보험금은 향후에 나가지 않습니까? 1년이 될 수도 있고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때 비용이 잡히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안 됐었죠.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은 자꾸 과거의 정보로 인한 원가법을 쓰다 보니까 과거의 정보가 계속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경제 상황, 현재 상황이 반영이 안 된다라는 좀 단점이 있었죠. 그리고 이익의 원천을 알기 어렵다 등등 그런 이유가 있어서 좀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 기준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것들이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증대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좀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 경과를 보시면 17년 5월에 이제 처음 공표가 됐는데 공표가 되고도 아시겠지만 보험에게는 각국마다 다 이때까지는 그 나라 관습이 그 나라 제도가 다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 각국의 이 법과 제도를 따라가는 보험계약 회계 처리가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7년 5월에 공표를 했지만도 너무나 많은 실무적인 이슈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TRG라든가 뭐 거기서 통해서 많은 이슈들이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프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단체 나라들에서 또 IASB에다가 이슈를 제기했었고요. 그런 이슈들이 모아지면서 이제 국제기준위원회에서 이것들은 좀 개정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모아서 이제 19년 6월에 개정 공개 초안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각국에 보냈고 이제 각국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지금 11월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요. 아마 내년 초까지도 계속 그 안건들에 대해서 보드 이사회에서 지금 의결이 될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가 가장 또 궁금해하는 시행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내용을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의견들이 보드 이사회에서 결정이 다 난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6월 정도가 되겠죠. 그때에는 세븐틴 확정된 세븐틴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KIFRS 이제 공표가 돼야 되는데 2020년 말이라고 제가 예상을 쓰긴 했지만 약간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근데 저렇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2022년 1월부터가 시행일인데 그럼 우리가 비교재무제표를 만들려면 21년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쨌든 KIFRS가 있어야 우리도 뭔가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20년 말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건 약간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현재 기준에는 2022년 1월 1일이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 또 뭐 1년 추가 연기에 대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런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세븐틴의 적용 범위가 있는데요. 이 세븐틴을 어디에다 적용할 것이냐. 먼저 보면 기업이 발행한 보험계약, 즉 원수보험계약이겠죠. 그리고 기업이 발행한 재보험계약, 이거는 수재보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은 현재 출재계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이 발행한 재량적 참가 특성 있는 투자계약.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보험사가 발행한 투자계약인데 재량적 참가 특성 있는 계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좀 기존과는 좀 이제 약간 좀 달라진 내용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 계약이 들어오면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구분을 했어. 그럼 구분을 했더니 얘는 투자계약인 거죠. 투자계약이면 얘는 어떤 기준서를 따라가자면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봤더니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재량적 참가 특성이 뭐냐? 한번 재량적으로,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보험회사가 우리 계약자한테 재량을 이용해서 어떤 뭐 금액이라든가 주는 시기라든가 재량적으로 뭔가 해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다라면 얘는 투자 계약일지라도 세븐틴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 밑에 두 개는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가장 주되게 오늘 얘기할 것이고, 우리가 세븐틴을 적용할 때에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의 특성이 뭐냐? 제가 보시면 보험계약에는 여러 가지 한 계약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 장에서 이걸로 좀 보여드리면 하나의 보험계약인데 여기에 뭐 당연히 보험 요소가 있겠죠. 가장 크게. 그렇지만 투자 요소라든가 내재 파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요소들이 명확히 구분이 되고 또 명확히 분리가 가능하다라면 그 속성에 맞게는 기준서를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요소나 내재 파생 같은 경우는 구별이 되고 분리가 가능하다라면 IFRS 9을 태워라. 그리고 이런 서비스 상품들은 15 수익 기준서를 태워라 라는 거죠. 그런데 투자 요소예요. 우리 보험에 보면 우리 저축 요소가 있잖아요. 걔는 투자 요소잖아요. 근데 걔는 우리 지금 구분하지 않잖아요. 왜 구분하지 않냐면 명확히 구분은 되지만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걔는 보험 요소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걔는 분리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또 상호 부조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상품이라는 큰 바스켓에 모든 개별 계약자들이 다 보험료를 내는 거죠. 보험료를 내고 그 안에서 이제 보험사고가 나면 그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이게 하나 풀링과 뮤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풀링을 해서 이 안에서 보험사고가 나면 서로 그 사람한테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래서 이걸 상호부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은 뭐 장기 상품이고요. 또 여러 복잡한 위험 담보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결과가 불확실하죠. 보험 사건이 발생할지 안 할지, 그리고 발생한다라면 언제 날지, 그리고 또 얼마큼의 보험 사고가 날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옵션과 보증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거래되면 공정가치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 부채 측정하는데 편할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채 측정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거죠. 자, 이런 특성들을 가진 보험 계약을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서로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권리와 의무가 뭐냐면 즉 보험회사는 그 보험 계약을 통해서 보험료를 수취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보험회사는 계약자나 또는 제3자에게 이 현금 유출이 나가는 거예요.
계약자한테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고 뭐 이런 배당 요소라든가 뭐 보증에 대한 보증이라든가 나갈 텐데 또 신계약비나 기타 비용 같은 경우는 또 제3자, 계약자가 제3자한테도 나갈 의무가 있는 거죠. 이런 모든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이런 것들을 보험 전 기간에 걸쳐서 현금 흐름으로 뿌리고 그거를 할인해서 부채를 측정하는 것이 이제 보험 계약의 측정이 되겠습니다. 특성, 두 번째 특성은 이제 은행업을 예를 든다라면 어떤 개별 계약 수준에서 인식이나 측정을 해서 회계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험업은 보험계약 집합 수준에서 인식과 측정을 해서 회계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뒷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서에서는 통합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험 계약들을 어디까지 어느 수준에서 통합을 할 것이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서에서는 두 가지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포트폴리오 그리고 보험 계약 집합, 뭐 GOC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는 뭐냐? 즉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단일 풀로 관리되는 계약들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즉 유사한 위험군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뭐 여기 다 TFT도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보시면 다 뭐 위험군, 우리 지금 위험군대로 뭐 많이들 묶으실 거잖아요. 뭐 손해보험사라면 뭐 상해라든가 뭐 질병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렇게만 묶으실 텐데 그런 포트폴리오 군이 먼저 레벨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 GOC, 보험계약 집합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서에서는 이 보험계약 집합을 최소 3개로 나눠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손실이 난다라면 우리가 계약을 받아서 현금 흐름을 뿌려봤더니 총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총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유출이 더 많아 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그 즉시 손실 계약으로 잡고 그만큼은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손실이 난다라면 그 계약은 손실 부담 계약 집합이라는 하나의 방안에 넣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손실 계약은 아니고 후속적으로 봤을 때도 손실 계약으로 갈 유의적인 위험이 전혀 없어 라고 한다면 또 다른 두 번째 방을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익 집합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나머지인데 그 나머지라는 말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손실계약 집합이 아니고 향후에 어느 정도의 손실계약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죠. 그 세 가지 집합으로 나눠라. 그렇지만 기준서는 필요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집합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각 회사들마다의 니즈에 맞춰서 더 나눌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그리고 이 집합은 기준서에선 최대 1년까지는 묶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1년을 넘어갈 수는 없지만 최대 1년까지는 이 한 보험 계약 집합에 묶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흔히 우리가 뭐 애뉴얼 코트라고 말을 많이 쓰죠. 그래가지고 1년 동안의 신계약들, 즉 1월 1일날, 1월 15일날 아니면 1월 15일날 발행된 계약이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수익성 테스트를 거쳐서 한 집합에 넣는데 2월, 3월, 뭐 12월까지 계속 신계약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 신계약들을 이 집합만 똑같다라면 수익성만 같다라면 같은 포트폴리오에 같은 GOC라면 묶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나눠지고요.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이건 한 예시일 뿐입니다. 거기서 GOC, 집합을 A, B, C로 나누는데 얘가 UI별로 나눈다는 거죠. 애뉴얼 코트 쓴다면 2017년에 집합 A, B, C, 2018년도에 집합 A, B, C, 2019년도에 집합 A, B, C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을 언제 인식을 하느냐? 원수보험계약 집합은요. 요 세 가지의 시기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보장기간이 시작되는 때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첫 번째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집합 나올 때처럼 손실계약 집합이 될 때 중에 가장 빠른 시기에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뭐 계약 시점, 인식 시점 나눠놨는데 이거 약간 좀 뭐 제가 그냥 설명을 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똑같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설명이니까 이렇게 다르다고 보고 인식 시점은 이때입니다. 그 전에 뭔가 보장기간 이전 기간에 어떤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뭔가 캐시아웃이 먼저 뭔가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기준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인식이 되지 않아서 벨 아래 CSM 보험 부채를 아직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타 자산 또는 기타 부채로 들어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 캐시아웃이 돈 나갔어요. 나가면은 돈은 이제 대변에 돈이 나가겠죠. 그럼 차변에 뭘 잡을 것이냐? 이제 비용 선급 비용처럼 뭔가 기타 자산성의 기타 자산을 잡고 인식 시점에 가서 우리가 벨 아래 CSM을 잡을 텐데 원래 돈이 이때 먼저 안 나갔다라면 요때 캐시 아웃에 그게 들어갔을 거잖아요. 향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캐시 인과 캐시 아웃에 이 넷 현금 흐름을 가지고 벨을 구하는데 이 캐시 아웃에 들어갈 비용이 미리 나간 거죠. 미리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미리 현금 흐름에 캐시 아웃이 줄겠죠. 그럼 당연히 캐시가 더 한마디로 마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벨 아래에 CSM 구할 때 CSM이 커지겠죠. 그러니 원래 커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요 인식할 때에 그 CSM을 죽여주면서 기타 자산 잡고 있던 걸 같이 대변을 죽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CSM이 정상화가 되겠죠. 또 반대의 케이스도 똑같습니다. 그럼 부채를 측정할 때 어떤 모형을 쓰느냐?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릴 일반 모형, 뭐 BBA라고도 하죠. 그 모형이 있고 이제 PAA가 있고요, VAPA가 있는데 일반 모형은 일단 기본이가 일반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이 일반 모형인데 어떤 예외 사항이 있죠. 어떤 상황에서 PA를 쓰느냐? 단기 계약, 즉 1년 이내의 계약이거나 아니면 1년 초과의 기간의 계약이지만 이 일반 모형에 사용해서 한 부채의 양과 이 PAA, 보험료 배분적금법을 썼을 때의 부채의 양이 유사하다라면, 그게 차이가 크지 않다라면, 그리고 보험금이 발생하기 전에 자녀보장 부채료 기간이 있을 때의 예상 현금 흐름이 아주 크게 뛰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된다라면 이 보험료 배분적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동수수료 접근법. 이거는 손해보험사는 아마 거의 없을 걸로 알고 있고요. 생명보험사에서 좀 있을 수 있는데 세 가지 조건들이 보통 크게 있죠. 그래서 기초항목 집단에 이 보험계약자가 명확하게 식별된 기초항목이 집단의 일정 몫에 참여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기업은 계약자에게 이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이익 중에 상당한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걸로 예상이 또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자한테 지급될 금액 중 금액의 변동분 중 상당한 비율의 금액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서 발생을 해야 돼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크게 만족을 해야 VFA 모형을 쓸 수 있습니다. 일반 모형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좀 뭔가 블락을 쌓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흔히 초창기 때는 빌딩 블락 어프로치, BBA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BBA라는 말은 잘 안 쓰고 다 일반 모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첫 번째 블락을 보시면 미래 현금 흐름이죠. 보험 기간 동안에 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현금 흐름을 명목금액으로 다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에 포함될 현금 흐름이 어떤 건지는 뒷장에 또 나와 있고, 여기도 약간 써놓긴 했습니다. 뭐 보험료라든가 보험금, 사업비들 대표적인 현금 흐름 항목들인 거고요. 이 명목 현금 흐름을 쫙 보험 기간에 거쳐 뿌려놓고 그것을 현재 보험 부채를 측정하는 시점까지 할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할인율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위험조정이라고 해서, 위험조정은 뭐냐면 이 약간 뭔가 불확실성이에요.
우리가 예측했던 미래 현금을 예측을 했는데 보험금이 언제 나갈 거라 예측을 했지만 모르잖아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얼마큼의 보험금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내하기 위한 보상이에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어쨌든 버퍼를 좀 두자. 그래서 요만큼의 위험 조정이라는 버퍼를 두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위험 조정은 한마디로 원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돼버리면 마진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까지가 이행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미래 현금 흐름과 할인한 것까지가 벨, 최선 추정 부채죠. 그리고 위험 조정이 RA, 보험 계약 마진이 CSM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이제 하나씩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미래 현금 흐름 블록입니다. 이 집합 내 각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 현금 흐름을 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계약의 경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계약의 경계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되기도 하고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래 현금을 뿌려야 되는데 어디까지 뿌려야 될지 알아야 뿌릴 거잖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경계야?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중요한 건데, 이게 그냥 갱신이 아닌 만기, 그냥 뭐 10년 만기 계약이면 명확해요. 10년까지 뿌리면 돼요. 근데 항상 이슈는 뭐냐면 1년 갱신, 3년 갱신, 이런 갱신 계약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짜리 갱신이 되는데, 그럼 이 계약의 경계는 이 갱신되는 시점이야? 아니면 만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판단을 기준서에서 내리고 있는데, 그 판단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보험자와 계약자 간에 뭔가 계약을 맺죠. 보험 계약을 맺어요. 그럼 계약을 맺으면 항상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수반이 되잖아요. 그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어떤 권리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또는 이게 걸린 거죠. 또는 보장이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는 시점까지, 이 권리와 의무가 있는 시점까지가 계약의 경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실질적인 의무가 종료가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특정 보험 계약자, 이 권재현이라는 특정 보험 계약자의 위험을 다시 재평가해 보는 거예요. 매년 작년에는 몸이 되게 건강했는데 어차피 이 친구가 술을 많이 마시더니 요번에 건강이 안 좋아졌어 등등. 뭐가 그런 건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위험을 체크해 봐서 그 위험이 증가했을 때 그 위험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느냐. 올릴 수 있다라면 실질적인 의무가 종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냐면 반대의 한번 상황을 볼게요. 이 특정 계약자가 위험이 증가했어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그걸 반영해서 보험료를 올리거나 급부를 조정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합리적인 보험 계약자라면 보험을 당연히 갱신을 하겠죠. 그래서 바보가 아닌 이상 갱신을 해야 그냥 쭉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보험회사가 이 사람의 위험을 반영해서 충분히 보험료를 올릴 수 있어요. 그럼 합리적인 보험 계약자라면 자기가 불리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 여기 안 할래. 다른 보험사 찾아볼래.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보험회사가 그런 권리가 있다라면 재평가되는 시점, 갱신되는 시점에 실질적인 의무는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니면 또는 다음에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보험 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 반영을 못할지라도 보험계약 그 계약자가 있는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해서 재평가할 능력이 있고 그 위험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급부의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또 보험료의 가격을 정할 때 이 재평가일, 다시 말해서 갱신되는 그 시점 이후의 기간에 관련된 위험은 고려하지 않고
그 갱신되는 시점까지 위험만 했다라면 실질적인 의무는 종료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갱신된 시점 이후에 위험까지 반영했다라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평균 보험료 그런 거잖아요. 원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험료는 더 올라가 주는 게 맞아요. 그죠? 보험 위험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다 이거를 평준화해서 초창기 때 이렇게 많이 받지 않아도 되지만 좀 더 받는 형식이 되는 것이고요. 기간에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냥 적게 받는 거예요. 평준화해서. 그 말은 뭐냐면 그 기간 동안의 모든 위험을 고려해서 이 보험료가 정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다 가주는 게 맞는데 이 갱신 계약에 있어서 갱신 기간까지 보험료를 정할 때 이 이후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보험료를 정했다라면 실질적인 의무가 종료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계약의 경계는 거기까지 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행현금 흐름인데요. 그냥 뭐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뭐 그냥 주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주된 현금 흐름은 뭐 캐시인은 보험료, 뭐 캐시아웃은 보험금, 직접 사업비. 사업비도 직접 사업비죠. 그리고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간접 사업비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 수익 같은 것들은 또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요. 다음은 할인인데요. 이제 명목 현금을 뿌렸어요. 이제 뿌렸으면 이제 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인율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할인율의 특성은 뭐냐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미래 캐시플로에 화폐에 쭉 뿌렸으면 이 화폐의 시장 가치와 금융 위험을 반영해서 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할인율에는 보험계약 현금 흐름의 특성이라든가 유동성 특성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부채와 관련 없는 요소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넌 퍼포먼스 리스크죠. 그러니까 이게 보험계약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은 신용 위험은 반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보험회사의 신용 위험을 할인율에 반영하게 되면 할인율이 더 커질 거잖아요. 그럼 커지게 되면 할인율이 커지면 부채는 적어지잖아요. 그럼 약간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신용 위험이 안 좋은 회사가 부채가 낮아지는 이상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은 할인율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거고요. 할인율을 구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향식 접근법 또는 상향식 접근법 모두 허용한다는 겁니다. 초창기 공개초 2017년 5월 나오기 전에 한창 ED로 왔다 갔다 할 때 논의될 때는 처음에는 이 상향식 접근법만 허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계속 컴플레인을 한 거죠. 야, 하향식도 허용시켜줘 라고 해서 이제 바뀌어진 거 허용이 된 거고요. 하향식 접근법은 뭐냐면 이제 기업이 참조자산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 측정할 때 내재된 현행 시장 수익률을 반영할 수 있는 수익률 곡선, 이 수익률 곡선에서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성들을 제거하는 거죠, 다. 제거해서 결국 참조자산의 현금 흐름이 우리 보험계약의 현금 흐름과 일치한다면 상관은 없는데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없애주면서 최소한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주었더니 뭐 3% 정도 나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상향식 접근법은 처음에 무위험 수익률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보험계약이라는 건 아까 말해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잖아요. 유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비유동성 프리미엄을 얹어줍니다. 그래서 2.7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근데 뭐 의도대로 이렇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이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3%와 2.7. 그러니까 기준서에서는 이게 다를 수 있다. 뭐 달렸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달라도 아무거나 사용해도 된다고 말했고 이 차이 내역을 뭐 공시라든가 통해서 뭐 레컨실리에이션 안 해도 된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아무나 사용해도 돼요. 자, 다음은 위험 조정인데요. 위험 조정은 비금융 위험으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즉 보험 위험이라든가 해약 위험, 비용 위험 등 그런 비금융 위험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 계속 말씀드렸던 그 불확실성을 감수하기 위해서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1과 2가 무차별하도록 기업이 요구할 보상. 즉, 보험계약 부채에 대한 이행 금액.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100원이라는 고정된 현금 흐름을 이제 뭔가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0원이 될 확률이 50%가 있고, 110원이 될 확률이 50%가 있어요. 있으면, 요게, 어느 정도의 요 두 사이가 이 50%, 90원이 될 확률이 있고 110원이 될 확률이 있는데 이 100원의 고정현금 확률과 이걸 무차별로 일치시킬 수 있는 그도록 요구할 보상을 아래라고 지금 기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말하면 어쨌든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어.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사가 뭔가 받을 수 있는 컴펜세이션 그만큼을 우리가 얹고 싶은 거예요. 그 위험 조정을 얹어 놓는 거예요. 그게 다 보험료에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게 RA다. 그리고 기준서에서는 그 위험 조정을 산정하기 위한 추정 기법은 특별히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뢰 수준 기법도 있고요. COC도 있고 방법 여러 개 있을 텐데 뭘 사용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신뢰 수준 기법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석 공시할 때에 만약에 이게 신뢰 수준 기법을 썼다라면 몇 퍼센트의 신뢰 수준을 가지고 가는지는 공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포함한 분산효과의 정도 및 기업의 위험회피 정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결과나 불리한 결과를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보험계약 마진인데요. 보험계약 마진은 아까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전에 같으면은 보험료 들어온다 인식을 했는데 지금 바뀐 게 수익 비용 이제 대응시켜줘야 되잖아요.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이제 수익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은 먼저 일단 받았으니 얘는 회계적 당연히 선수 수익이게 되는 거죠. 선수 수익 개념인 거예요. 선수 수익을 부채를 잡듯이 보험계약 마진으로 부채를 잡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서 보험 수익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보험계약 마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총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의 차이. 현금 유입액이 많으면 플러스가 되면 이거는 CSM이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유입액과 유출액을 뺐는데 마이너스야. 그럼 마이너스 CSM이죠. 근데 원수 계약에서는 마이너스 CSM 인정하지 않습니다. 걔는 그냥 손실이야. 그래서 즉시 단기 손실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보험계약 마진을 계산하는 걸 사례로 잠깐 보시면 위험 조정이 75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미래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가 4,250원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보험료가 5,5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CSM은 얼마이냐? 자, 유입액이 5,500원이죠? 빼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출액을 빼줘야 돼요. 유출액은 4,250원이에요. 그리고 위험 조정도 같이 빼줘야 돼요. 빼주게 되면 500원. 이 양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CSM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료가 3,5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유입액은 3,500원, 유출액은 4,250원과 750원. 그러면 마이너스 1,500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네, 부호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500원의 CSM이 아니고 보험계약 마진은 0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대의원 손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손실로 1,500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부채 책초 측정을 하게 되면 또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보장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보험계약 부채를 발행했고요. 그리고 최초 인식 직후에 900원의 보험료를 수취할 걸로 기대하며 하게 되면 따라서 기대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는 그냥 900원이겠죠. 바로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매년 말 현금 유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유출액 연간
미래 현금 유출액은 200원. 3년이니까 총 600원이 되겠죠. 그리고 5%의 할인율을 사용하게 돼서 현재 가치 금액이 545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 최초 인식 시점에 RA는 12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 추정치가 900원, 이 마이너스 900원. 왜냐하면 부채를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 유입액을 마이너스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는 545원 이거죠. 이 두 개를 뺀 금액 355원, 마이너스 355원이 벨값이 되는 거예요. 최선 추정 부채. 마이너스 355니까 차변이 오겠죠. 그리고 비금융 위험에 대한 위험지정 120원, RA는 120원, 대변에 오는 것이고요. 차변에 여기 오고 이 120원 대변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차대의 차익인 235원이 보험계약 마진으로 대변에 와서 차대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회사에서 신계약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장부의 벨값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손실 계약이 아니라면. 아까 봤듯이 마이너스 355잖아요. 벨이 차변에 오잖아요. 부채가 자산 사이드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채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벨값이 줄어드는 거죠, 한마디로. 자, 이제 후속 측정에 들어갈 텐데요. 처음에 최초 인식을 했습니다. 이런 부채가 구성이 됐어요. 최초 인식을 할 때는 이제 보험 부채는 벨 아래에 CSM 구성이 됨과 동시에 또 자녀 보장 부채와 발생 사고 부채로 구성이 돼요. 자녀 보장 부채라는 건 뭐냐면 아직 서비스를 제공할 기간이 남아있는 자녀 기간 동안 해당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이고요. 발생 사고 부채는 이미 보험 사고가 나서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채인 거예요. 즉 현재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지급준비금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 최초 인식할 때는 당연히 발생사고 부채는 없겠죠. 후속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부채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보험계약 마진의 후속 측정을 보시면 처음에 기초 보험계약 마진이 있을 것이고 기 말까지 우리가 도달하는데 여러 가지 무브먼트를 따라가요. 보통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 흔히 이제 무브먼트라고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증감이 어쨌든 증감이잖아요. 그럼 보험계약 마진의 기초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또 신규 계약이 들어올 거잖아요. 신계약이 들어오면 당연히 CSM이 증가하겠죠.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그러면 신규 계약에 따라서 CSM은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이자불이 기간의 경과함에 따라 이게 할인을 했기 때문에 할인한 걸 언와인딩 시켜주면서 이자불을 해줘야겠죠. 그럼 이자불이 해주면서 다시 CSM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자불이 하면서 CSM이 증가되고요. 그리고 경험 조정이 발생하면서 또 CSM이 조정이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증가는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으로 인해서 또 증감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 마진에 미친 외환차익 영향이 있다면 그만큼 또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 외환차익이 발생하면 얘는 PL에는 투자 손익으로 갈 것이고요. 당연히 상대 계정은 CSM이겠죠. 그리고 실현된 이익은 뭐냐면 단기에 상각될 CSM 상각액. 얘가 가장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중요한 거죠. 만약에 어떤 예정과 실제의 차이가 없다면 그냥 아이디어하게 동일하다고 치면 요 단기 상각액이 보험회사의 보험 영업 손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CSM 금액만 알아도 각 회사 비교 분석할 때 이 회사가 단기 보험 영업 손익이 어떻게 진전될지를 대충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무브먼트를 거쳐서 증감을 거쳐서 기 말에 CSM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상각인데요. 그러니까 CSM은 상각을 아까 분명히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준서에서는 그 집합 내, 이 보험계약 상각은 아까 말씀드린 GOC,
보험계약 집합별로 되는 거예요. 처음엔 약계 계약이 한번 보험계약 집합에 조인이 되면 CSM은 개별적으로 구하지 않아요. 이 집합 수준에서 계속 구해서 나가는데 집합 수준을 구할 때 여러 가지 계약들이 묶여져 있을 거잖아요. 그 집합 안에는. 이것을 어떻게 보장 단위라는 말로 커버리지 유닛이라고 해서 보장 단위를 식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만 식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어렵진 않아요. 근데 뭘 가지고 보장 단위를 볼 것이냐가 요즘 계속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아직 다들 갑론을박이 있는 건데 얼마 전에도 한번 세미나도 있었지만 뭐 가장 그냥 흔하게 나오는 대안들이 뭐 연한산 보험료 쓸 것이냐 아니면 뭐 가입 금액을 쓸 것이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회사가 그냥 알아서 정하시면 되고요. 일단 보장 단위가 식별이 되면 각 계약별로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급부의 수량, 급부의 양 및 기대되는 보장의 듀레이션을 고려하여서 산정하면 됩니다. 이걸 좀 이렇게 그러니까 예시를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 집합에 3개의 이제 계약이 있다라고 보면, 급부의 양이, 5년짜리가 20원, 또 3년짜리가 10원, 4년짜리가 5원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을 쭉 계약 기간별로 나누게 되면 20, 20, 20, 20, 20, 10, 10, 10, 5씩 나누고 이거 총 급부의 양을 구해보면 150원이 되는 것이죠. 총 급부의 양은. 그리고 이 경과 연도별로의 급부의 양을 보면 35, 35, 35, 25, 20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상각을 하려면 상각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각률을 구하는 게 상각률을 구할 때 총 급부의 양이 이제 분모가 되는 것이고요. 그 기간에 실제로 사용됐던 급부의 양이 분자로 오게 됩니다. 즉 그래서 요 1년에 1차전 기간의 CSM 상각액은 분모가 150이 되고요. 분자는 35원. 그리고 모수인 보험계약 마진은 15원이 가정했기 때문에 150분의 35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 3.5원이 1차 전도에 상각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2차 전도에는 남아있는 총 급부의 양이 150원 중에 35를 썼잖아요. 그 남아있는 총 급부의 양은 115가 되는 거죠. 그럼 2차 전도에는 115가 분모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제공한 양은 35이기 때문에 115분의 35 곱하기 이제 보험계약 마진 15에서 우리가 3.5를 썼으니까 11.5가 남는 거죠. 곱하기 11.5를 하게 되면 2차는 3.5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3.5, 3.5, 4차 전도에는 2.5, 맨 마지막에 2원 하면서 총 15원이 다 상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 보고기간 말마다 이 수량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율은 재산정이 돼야 됩니다. 이제 보험영업 손익의 인식인데, 자, 처음에 이 기초의 벨 아래 CSM 장부금액이 있을 거예요. 얘가 한 1년이 전가하면서 또 이런 벨 아래 CSM 부채가 또 생길 거잖아요. 지금도 보면 우리가 정기의 부채와 기 말의 부채의 차이가 다 전입액으로 비용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중간에 변동액이 보험영업 손익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갔냐? 좀 다르죠, 이제는. 자, 블락별로 보시면 보험계약 마진, CSM이 아까 상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상각한 금액이 이 여기 포괄손익계산서인데 잠깐 먼저 보시면 손익계산서와 보험손익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예상보험금, 예상사업비, 보험계약 마진 상각, CSM이 상각이 되면서 이제 보험계약 마진 상각으로 보험 수익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 조정은 아까 그 불확실성을 잡아놨는데 불확실성은 시간이 만기까지 가면서 불확실성은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그 위험이 해제되는 거에 따라서 이 보험 수익이 들어갑니다. 이 상각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상각이란 말은 솔직히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위험이 해제되는 양만큼 이제 수익이 잡히는 건데 근데 꼭 무조건 수익만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그 위험 조정이 커지게 되면
보험 서비스 비용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위험조정 변동액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수익에도 갈 수 있고 보험료 비용도 갈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할인은 이 두 가지로 갑니다. 락딘 할인율, 최초 인식 할인율로 이자 비용을 인식을 그걸로 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더 추가 말씀드릴 게 이게 한 기간에서만 있었던 보험 계약들의 지퍼에 묶여있다라면 한 가지 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의 보험 계약들이 한 지퍼에 묶여요. 그럼 도대체 1월 달에 온 계약의 집합의 최초 그때 할인율이 1%라고 치고 2월 달에 2%고 3월 달에 1.59 계속 바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저 보험 그 집합의 최초 할인율은 뭐냐라는 거죠. 다 하나씩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 일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가중평균 할인율을 씁니다. 이 전체 집합에 계속 여러 최초 인식 할인율이 있을 텐데 그걸 가중평균 할인율을 만들어서 하나의 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율로 이자 불이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자 불이한 비용은 투자 비용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할인율이 이제 정기에 이제 할인율이 감안된 잔부금이 있을 것이고 또 기 말에 또 할인율이 변동될 거잖아요. 그 할인율 변동되는 금액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기준서가 공표되기 전에는 처음에는 이 할인율 변동액은 다 단기 손익에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건 엄청나죠. 금리 민감도가 상당하잖아요. 저희 회사가 몇 년 전에 기준을 봤을 때 50bp가 움직이면 1조 몇천억이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그게 다 고스란히 단기 손익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다들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안 된다. 뭐 어떤 회사가 뭐 다 이게 ALM 잘 맞춰져서 변동 없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쟤는 자본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IASB에서 두 가지 선택을 줬죠. PL로 인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PL과 OCI로 나눠서 인식을 해도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여기 기타 포괄 손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보험계약 회계 처리 사례를 한번 또 잘 보시면 위험 조정을 150원이라고 좀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얘는 매년 정액으로 그냥 뭐 생각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화폐의 시한 가치는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때 이런 사례에서 현금 유입액, 보험료는 연초에 1,050원만 그냥 들어온다. 그리고 현금 보험금 유출액은 매년 200, 200씩 총 600이 나간다. 라고 하면 여기서의 보험계약 마진은 얼마일까요? 총 1,050에서 600을 빼고 150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300의 보험계약 마진이 발생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한번 분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최초 인식을 하게 되면 이 둘 차이,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의 차이, 이 450이 얘는 정상적인 계약이죠. 캐시인이 더 많으니까. 그럼 벨이 450이 차변에 오고요. 대변에는 위험조정 RA가 150 그리고 보험계약 마진 300이 여기로 오면서 차대가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초 인식 때는 순자산은 그냥 빵이에요. 차비가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브먼트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왔어. 보험료가 수치가 되면 회계 처리는 현금 1,050이 들어왔어요. 1,050대 배를 늘려줍니다. 예전 같으면 현금 들어오면 당연히 수익인데 지금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로 배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1차 연도에 200이라는 현금 유출을 예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이 200을 수익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벨에 있던 200을 죽여주고 보험 수익을 예상 보험금으로 200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마진을 300을 생각을 해야겠죠.
이것도 매년 정액 상각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100, 100 생각을 합니다. RA도 우리가 그냥 매년 정액 상각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50, 50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금이 발생을 했어요.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봤더니 200이야. 그럼 보험 서비스 비용이 200이 되고요.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이 부채는 더 이상 자녀보장 부채가 아니죠. 발생사고 부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발생사고 부채 잡아줍니다.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지금 예상 보험금과 실제 보험금을 동일하게 했지만 뭐 현실 세계에서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보험금이 뭐 이거 300이 될 수도 있고 뭐 150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여기서 일단은 예실차가 없도록 그냥 똑같이 따고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발생사고 부채를 가면서 보험금을 추산을 하겠죠. 그래서 추산을 했더니 200원이 나왔어. 그리고 실제 보험금 지급하면 발생사고 부채를 떨어주고요. 이제 현금이 나가면 됩니다. 이건 이론적인 그냥 제 분기차를 보여드렸고 회사 실무에서는 이런 분기 룰 같은 건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어요. 어쨌든 긴소에서 말하는 회계처럼 이런 프로세스를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손실부담 계약인데요. 뭐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금 유입액이 100이라고 치고 현금 유출액이 120원이야. 현금 유출이 많으면 그냥 손실부담 계약인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20원만큼은 단기 손실로 잡아줍니다. 이게 최초 인식이에요. 최초 인식 때 발생하는 거고 그럼 최초 인식 때는 정상적인 계약인데 후속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후속적으로도 현금 유입이 작아지고, 그러니까 현금 유출이 현금 유입이 작아진다기보다 현금 유출이 많아지는 거죠. 왜 많아지냐? 미래에 불리한 캐시 흐름이 발생한 거예요. 뭔가 소비율이 올라갔다든가, 사업 비율이 올라갔다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현금 캐시아웃이 많아지게 우리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리한 변동으로 인해서 이 캐시 인앤아웃에 캐시아웃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 갖고 있던 CSM 잔액이 만약에 50원이었어요. 근데 불리한 변동으로 인해서 한 100원만큼이 감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 50원만큼 일단 0으로 털어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CSM 50이 발생하는 게 단기 손실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이게 손실 계약이 되면 손실 금액을 안분을 해줘야 돼요. 안분을 해줘야 되는데 왜 안분을 해주냐면 우리가 이 사례에서 현금 유입이 100이고 현금 유출이 120이라고 봤을 때 우리 보험 영업 수익은 120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상으로 우리가 보험 수익 예상으로 잡아가기 때문에 예상 보험 수익 120원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금 유입액 보험료 수치는 얼마예요? 100원이잖아요. 우리가 보험료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보험 수익을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 20원만큼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조정하냐면 그 20원만큼 보험 수익에서 잡은 거를 까주면서 보험 수익 잡은 것을 차변으로 죽여주면서 손실로 차변이 잡혀 있을 거잖아요. 그 손실 잡아준 걸 또 대변에 까주는 거예요. 이게 뭐 한 번에 되지 않고 모험 기간에 거쳐서 되겠죠. 계속해서 그냥. 그런 걸 거쳐서 보험 손실 20원 잡았던 게 최종에 0까지 떨어질 때까지 이 손실 요소를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손실 요소 배분한 대상이 뭐냐? 보험 수익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즉 보험금이나 뭐 사업비로 인한 수익, 뭐 위험 조정에 의한 것들, 또 보험 금융 수익 비용에 의한 것들 기준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의 손익 배분율을 곱해가지고 매 기간마다 줄여주는 거예요. 줄여주면서 최종적으로 보험 수익이 100에 수렴할 수 있게끔 조정해 주는 겁니다. 이제 보험계약의 변경과 이제 제거가 남았는데요.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긴 하는데 보험계약의 변경은 뭐냐면 뭔가 이제 우리 계약 조건에 뭔가 변경이 일어난 거예요. 뭔가 뭐 상호 합의하에 변경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이 변경된 조건이 처음에 최초 계약 때 만약에 변경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변화들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계약의 변경으로 봐서 계약의 변경으로 보면 어떤 회계 처리가 되자면 그 기존 계약을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가정이냐? 뭐 만약에 이 변경된 조건이 최초에 반영됐다라면 이 기준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아니면 뭐 구성 요소를 분리하고 다른 보험 계약이 되었을 경우 또는 이렇게 했더니 계약의 경기가 달라졌을 경우 내지는 다른 보험 계약 집합으로 갈 경우 뭐 등등 이런 변경이 일어날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을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을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 이런 계약의 변경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말은 변경이 조건에 맞지 않아. 그렇다면 얘네들은 단지 이행현금흐름 추정의 변동으로 봐서 CSM 조정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 배서가 발생할 경우는 아마 보통 다 이렇게 변경이 아닌 이렇게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 계약 조건에 포함된 권리의 행사는 계약의 변경이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되고요. 넘어가서 제거는 다음의 경우에만 보험계약을 제거하죠. 계약의 소멸. 즉 어떨 때 소멸이 되냐면 뭐 명시된 의무가 만료됐거나 이행을 이미 했거나 또 취소가 되면 소멸이 되면서 제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 같이 변경될 경우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 만든다고 했으니까 변경에 해당할 때도 제거를 해줍니다. 그 회계 처리는 소멸되면 이행 현금 흐름이 조정되는 만큼 보험계약 마진 조정. 이 말은 뭐냐면 소멸되는 계약에 벨과 RA가 개별적으로 있을 거잖아요. CSM은 통으로 묶여서 몰라요. 그렇지만 벨과 RA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멸되는 계약에 벨과 RA 장부 금액을 차변에 죽여주는 거죠. 그럼 대변에 뭔가 와야 되잖아요. 그 대변에 오는 금액은 이 벨과 RA 금액만큼 CSM을 대변에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이전한다면 계약의 제거에서 생기는 보험계약 집합의 장부금액 변동. 이 이전되는 집합에 벨과 RA가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장부에서는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대변에 뜨는 차변에 죽여주겠죠. 그리고 제3자가 청구하는 보험료. 뭔가 저쪽 상대방이 어느 정도 보험료를 내라고 청구할 거잖아요. 그리고 현금을 지급하겠죠. 장부금액이 100이 주는데 현금을 150원 줘. 그러면 차액인 50원만큼이 CSM이 된다는 겁니다. 경과 규정인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과 이거 2021년 1월 달에 이제 시행 현재 기준은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개정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1년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에서 2022년 1월로 되는 것이고요. 다 1년씩 한 클릭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아닌데 또 이제 그것보다 추가로 1년 더 연기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되면 또 계속 같이 연기가 되긴 하겠죠. 어쨌든 현재 확정된 거는 2021년 1월에 확정된 거고 1년 연기가 되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얘는 2022년 1월 1일이 시행일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재보험 계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보험 계약이 분류인데요. 분류 자체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원수 계약과 재보험 계약으로 나눠지고 재보험 계약은 수재 계약과 출재 계약 나눠지잖아요. 똑같아요. 17에서 이름만 바뀐 거죠. 원수 계약은 발행한 보험 계약. 수재 보험은 발행한 재보험 계약. 출재 보험은 보유 중인 재보험 계약. 제가 말씀드린 건 보유 중인 재보험 계약을 저는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수재 계약은 발행한 재보험 계약은 기준서에서 원수 계약과 동일하게 해라고 하고 끝났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보유 중인 재보험 계약, 즉 출재 보험 계약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약간 좀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우리 출재 계약의 준비금, 즉 재보험 자산이죠. 그게 현재 우리가 원수의 준비금을 싼 거에서 출재율만큼 곱해서 재보험 자산에 그냥 입력하잖아요. 한마디로 원수와 출재가 그냥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데 17에서는 각각의 계약이 개별 독립적으로 계산하라고 해요. 원수는 원수대로 계산해.
그리고 출제는 재보험 계약 나름대로의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가정을 태우고 해서 벨 아래의 CSM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보험 계약이 좀 더 복잡해지고 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기준서가 아주 친절하게 재보험 계약에 대해서 다 설명을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금 컴플레인도 하고 뭐 재보험 계약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하는데 어쨌든 재보험 계약이 현재 나와 있는 기준서를 토대로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보험 계약도 보유주긴 재보험 계약도 새롭게 이제 나름대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똑같이 원수처럼 이제 재보험 계약 측정을 해야 되는데 약간의 원수 계약과 좀 다른 면들이 좀 있어요. 하나씩 잠깐 보시면 이제 인식을 할 때에 원수 계약은 요 세 가지 중에 가장 빠른 시점을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유주긴 재보험 계약은 비례 재보험과 비비례 재보험이 다릅니다. 비례 재보험 같은 경우는 늦은 시점, 즉 보장 개시 시점에 그 재보험 계약의 보장 개시 시점과 원수보험의 인식 시점은 늦은 시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비례 재보험, 쿼터쉐어 특약이죠, 보통. 그런 애들은 원수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원수가 없이는 얘는 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가 보장이 개시했더라도 원수가 인식이 되지 않았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시점이 이 최초 인식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 비비례 같은 경우, 엑소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그러니까 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바로 이제 보장이 개시가 되는 거죠. 캐시플로우 측정은요, 원수보험 계약 자체 통계를 써서 합니다. 재보험도 자체 통계를 하는데, 기준서에서 원수 계약과 일관된 가정을 쓰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거의 동일한 걸 썼는데, 지금 일관된 가정,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에 썼던 거를 똑같은 가정을 가지고 재보험을 쓰는 건 안 되고, 어쨌든 출제 계약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서, 그렇지만 이 가정은 일관된 가정의 방법을 사용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보험 자산 손상 반영. 요건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약간 달라요.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어떤 좀 투자의 신용 위험도가 신용도가 너무 약간 어떤 투자 부적격이 되면 100%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세븐틴에서는 그 9처럼 기대 수용 손실을 반영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걔는 당연히 P로 또 가는 거고요. 그 기대 재보 손상에 대한 현금 흐름을 캐시플로우에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측정, 이것도 뭐 원수는 자체 통계를 내고요. 재보에서는 이 자체 통계라는 게 이제 아래에서는 아까 원수에서는 그 버퍼를 준다고 했잖아요. 불확실성 때문에. 근데 재보험 계약 약간 좀 달라요. 약간 다른데 재보험 계약 발행회사로의 재보험자한테 위험 이전을 반영하게끔 아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 CSM은 원수에서는 마이너스 CSM은 손실로 즉시 비용을 처리했고 이익은 보험 전 기간 동안 이연해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재보험 계약에서는 원수 계약이 손실 부담인 경우에 비례적인 손실을 보장하는 만큼 수익을 인식합니다. 얘는 솔직히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아직. 원래 현재까지 있는 확정된 기준서에는 얘는 없어요. 후속 측정에서만 원수에서 손실 나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지만 출제율만큼 요거는 요번에 개정된 안에 포함된 건데 거의 개정이 통과될 게 하기 때문에 일단 넣어놨어요. 그래서 최초에도 손실이 나면 그 출제율만큼 출제 계약에서도 이익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장 구입 이전 사건과 관련한 원가는 즉시 비용 처리한다. 최초 CSM을 구할 때 원수에서는 차변의 벨, 대변의 아래의 CSM이잖아요. 그럼 재보험에서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차변의 아래의 CSM, 대변의 벨인데 이 CSM이 차변에 따르면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재보에서는 마이너스 CSM이 저렇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원수에서 양의 CSM이 정상이듯이 재보험 계약에서는 음의 CSM이 그냥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양의 CSM이 약간 비정상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CSM이 왜 마이너스에서 인정하자면 재보험 계약을 구입하는 데 쓰는 순원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CSM은 원가로 보고 보험 전 기간 동안 생각하면서 재보험 비용으로 털라는 거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요 CSM 요 순원가인데 여기에 재보험 계약을 구입하기 이전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영향을 받은 낼 원가가 있다라면 걔는 즉시 비용 처리하라는 겁니다. 후속 CSM은 후속적으로는 이제 원수계약에서는 뭐 신계약, 이자율 아까 제가 무브먼트 말씀드렸죠. 그렇게 변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보험도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이제 원수에서 손실 발생하면 아까 재보험에서 이익 발생한다고 했죠. 출제율만큼. 그리고 이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또 재보험 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원래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은 CSM이지만 재보험에서 재보험자의 불이행 위험의 신용 위험의 현금 흐름의 변동은 PL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인식인데요. 뭐 계속 몇 번 말씀드려서 이런 원수, 수재, 출제에서 비례와 비비례에서 인식 시점은 원수 발행한 계약은 요 셋 중에 가장 빠른 시점, 그리고 비례는 둘 중에 가장 늦은 시점, 비비례는 그냥 이때 시점 되는 거고요. 이제 재보험도 현금 흐름을 측정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결국에는 이행 현금 흐름을 추정할 거예요. 근데 요 현금 흐름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 기대 손실을 반영하라는 거예요. 기대 손실을 반영할 때에 재보험자의 불이행 위험을 넣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재보험자가 뭔가 담보가 잡히는 게 있다라면 담보로 인한 효과, 또 분쟁에 뭔가 속해 있다라면 분쟁으로 인한 손실 등을 다 고려해서 그 재보험자의 불이행 위험을 현금 흐름에 태우는 겁니다. 얘는 나인과 일관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신용손실 변동 그 단기손익에 반영한다는 거.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고요. 이것 또한 계약의 경계가 또 중요한데요. 원수는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원수는 지금 현재 발행한 계약에 관련돼서만 이 권리와 의무가 있는 시점까지 계약의 경계를 가져가는데 이 출제, 특히 쿼터쉐어 특약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그래요. 자체가 1년 동안 발행할 원수 계약을 무조건적으로 이 특약으로 제보가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내가 원수에 발행되지 않았지만 1년 동안 미래에 들어올 원수 계약이 자동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재보험 측면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래에 발생할 원수 계약들을 다 적절한 방법으로 최선 추정해서 태우라는 거예요. 재보험 자산 쪽에다. 그래서 이게 한 원수 계약당 순현금 흐름 10이라면 원수는 그냥 10을 인식하지만 이 CSM 금액은 그냥 제가 임의로 설명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출제에서는 이게 10개의 계약이 예상된다고 치면 10개의 계약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원수와 출제의 경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재보험사 측면에서는 우리 원수사가 출제를 10건에 대해서 출제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재보험사는 이거 받은 거겠죠. 그러니까 수재가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재나 출제나 다 독립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원수사가 이 미래의 원수 계약이 얼마큼 들어올지 모르는데 다 추정을 한 건데 이 재보험사가 우리도 모르는 이 추정치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했다가 한들 얼마큼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코리안리한테 얼마나 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 재보험사는 정확한 수재의 금액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어쨌든 어렵지만 최선으로 추정을 해서 구한다는 거고요. 그 구한 만큼 또 출제도 또 애들이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약의 경계가 원수와 출제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출제도 CSM을 구하죠. 출제를 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CSM이 있다. 원수에서는 마이너스 CSM이 없지만 출제는 마이너스 CSM이 있고 마이너스 CSM 순 원가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플러스 CSM 그렇다면 얘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단기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순 원가의 차감 항목으로 잡아서 플러스 CSM은 그냥 플러스 CSM으로 간다. 단기손에 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최초 시점에 원수 계약에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재보험 계약에서 아까 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바로 그 출제율만큼 수익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구입점 발생 사건은 단기손이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후속적으로
이런 신계약 효과, 이자 불이, 또 외환 효과 다 발생하고요. 후속 시점에 원수 계약에서 손실이 나면 CSM이 미래 CSM 변동하다가 이미 소진을 하게 되면 그 불리한 변동에 그 CSM 받아주지 못하는 만큼 손실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 손실액에 출제율을 곱한 만큼 재보험에서는 수익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제외한다는 말이 그 CSM 재보에서 CSM 잡지 않고 단기 손익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재보험 손상 관련해서는 CSM이 아니고 PL이라는 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재보험에서도 PA랑 VF에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보험료 배분 접근법은 조건에 만족하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조건이냐? 원수랑 똑같은데요. 집합에 포함된 보험계약 보장기간이 모두 1년 이내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1년을 초과한다면 원수처럼 일반 보험과 비교를 해서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보험금 발생 이전에 현금 흐름에 유의적인 변동이 없다라면 보험료 배분 요건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변동수수료 접근법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재보험은 우리가 위험보험료만 이렇게 넘기는 이전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너무 급하게 좀 오긴 했는데 여기까지고요. 잠깐 한 10분 정도, 10분, 15분 쉬었다가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을 다음 연구원님께서 좀 사례로 약간 좀 엑셀로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끔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좀 더 실무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